일단 좀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배경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사실 8월 재확산 이후에도 현재도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진행 중이고,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자원의 부족과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장기적인 피로감의 누적, 그리고 사실 이미 뭐 중소상공인, 특히 뭐 배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이제 대인 서비스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이 밑에 그림은 2002년부터 지난 한 18년간의 이제 인플루엔자 추세입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 지금 매년 이제 그 겨울마다 이제 그 급증이 나타나고 있고, 뭐 최대 한 10에서 15만 명, 입원율은 한 5에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인플루엔자인데요. 우리가 지난 그 2월의 에피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봄철과 여름철을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하절기에는 보통 월간 한 1000명 전후의 그 인플루엔자 이제 발병이 이제 잡히고 있는데, 실제 이제 동절기가 되면 월간 뭐 한 10에서 15만 명, 뭐 하여튼 유사 증상 환자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인플루엔자만 국한하더라도 한 100배 이상의 증가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좀 긴급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엄청난 이제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그나마 대응이 가능했지만, 일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정보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여러 차례 이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그 감염병에 대한 좀 포괄적인 재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IT 정보 시스템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환자들의 이제 어떤 그 경로를 좀 보시면, 일단 그 환자와의 접촉, 증상 발현, 물론 상당수가 이제 무증상으로 이제 간다는 것은 앞서 발표를 하셨고요. 증상이 발현되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확진이 되면 치료로 가죠. 하지만 그 동절기에는 지금 여기에 표현한 바와 같이 증상,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을 가진 유사 증상 환자들이 엄청난 숫자로, 적어도 우리가 겪은 여름철보다는 100배 이상의 이제 환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확진 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확진 전 단계들을 어떻게 빠르게 이제 그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사 증상 환자들의 지역 내 의료기관 방문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만약 정체된다면 유사 증상 환자들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생활 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가족이나 직장 등의 접촉자 수의 증가,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 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것처럼 일시적인 폐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로 이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사실은 이제 뭐 정보 체계와는 무관하게 먼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어찌 됐든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 행동 지침도 이제 확진 전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증후군을 전담하는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하고 확진 과정까지, 또는 역학조사 과정까지의 신속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진 이전 단계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고, 이 절차를 단축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호흡기 증후군을 전담하는 의료기관들을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확보되지 않는 현실도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 예를 들어 뭐 읍면동별 신속 진료소 같은 것도 구성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T 기반으로 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6월 달에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께 여쭤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지 그랬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역학조사 항목들의 상당수가 이미 건보공단이나 통신회사 등의 기존 DB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필요할 때 적시에 딱 필요한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를 하고 유선 보고하고 팩스 전송하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 만약에 이제 올 동절기에 유사 증상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을 때도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보를 확보하는 순간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DB화되고 분석이나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자 조사한 쓰여진 자료를 엑셀에 입력하느라고 직원들이 이제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은 검사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을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보건소에서 수탁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제 가는 또 통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원화된 시스템 되는 것들도 지금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접촉자 역학조사에서 들어가는 이제 항목들을 이제 쭉 언급한 건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것이 이제 물론 양날의 칼이지만 주민번호만 치면 다 이제 DB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의 내용들을 보면 뭐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미 DB에 다 있어서 역학조사관이 확진자를 조사하기 직전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들도 사실은 기존의 역학조사가 된 내용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그 연관 관계들을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선행 확진자를 확인한다든지 최초 감염일을 추정한다든지 동선 파악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고위험군을 파악한다든지 임상경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는 이제 임상 경과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일단 우리는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어딘가? 사실은 이제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나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정보화 단계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지역사회 전파 전 단계 그리고 특히 거기서도 우리가 이미 치료제나 또는 백신이 개발되기 그 전 단계 우리가 증상밖에 모를 때 이제 겨우 진단하고 있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제안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증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염병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은 현재로서는 이제 응급진료 정보망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증상 코드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외국의 예를 들면 꼭 그 특정 진단명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동반하는 그러한 이제 진단명이나 약제 코드를 또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디스의 어떤 증후군 자료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DUR의 진단 약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자격이나 질병력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DB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전후 맥락을 고려한 어떤 전체적인 그 추적과 그다음에 관리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뭐 DVR에서는 진단명이 제대로 이제 입력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전반적인 이것에 대한 그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저희가 의심 진단인지 확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검사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불 보상을 일원화하거나 해서 그 검사와 관련 정보를 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환자 관리와 역학 조사와 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좀 효율적인 이제 증후나 진단 단계에서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치료나 예방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특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과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 본다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기존의 DB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중증도나 치명률,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평가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확정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대중적 요법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ECR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정확도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예방 접종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참 독특한 이제 나라에 속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급여화가 되든 또는 급여화가 되지 않든 간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망이 지금 질병관리본부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예방접종이 누구에게 시행됐고 또 예방접종이 시행된 집단과 시행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실제 질병 발생률의 차이 같은 이런 실효성에 대한 그 검증, 그 다음에 또한 보다 중요하게 또 부작용에 대한 그 추적과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정보인권 차원에서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제가 얘기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거대 담론이 형성되고 이것들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시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게 국내 참여 속에 그다음에 사회적 신뢰 속에서 그 무엇보다 공익을 중심으로 실제 편익이 있는지를 실증하는 과정과 함께 이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정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그 자원이 밑바탕에 깔리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사실은 이미 한 4, 5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 어떤 일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뭐 또는 일부 드라마에 나오듯이 뭐 이것을 이제 보험회사나 뭐 제약회사 같은 데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의료 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기관에다가 그 기관에서 요청하면 건강보험 자료를 주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아주 이제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극단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어떤 그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 활용과 관련된 시도들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주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어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책임을 지고 어쩌면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시도들은 사실상 다들 이제 하지 않는 상당히 그 정반대의 아이러니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또 사실은
양날의 칼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